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차,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큰 차죠.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아베노믹스에 줄곧 반대해왔던 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 여기가 출범했습니다. 일본 경제를 나락에서 구할지 아니면 나락으로 되레 떠밀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친절하게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명찬 게이오 대학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시바 시게루 예. 지난 1일에 예. 드디어 됐다 이러고 나왔는데 예.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전혀 예상을 예. 못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뭐 지난번 총리 선거 때 기시다하고 둘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 딴 사람도 나왔지만 네. 그때 그냥 맥없이 물러났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그 자기 파벌 식구들이 거의 떠나갔어요. 올킬.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가망성 없다 하고 네. 그 정도였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5번째 도전. 예, 마지막 이제 도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파벌이 해체되면서 네. 많이 나왔잖아요. 이 9명 정도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랄까 국민들의 인기는 굉장히 높으니까 네. 아마 이번에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막 총력을 다 했는 것 같아요. 그 9명 중에서도 그래도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예. 우리 한국 언론이나 일본 언론에서 다뤘던 사람 한 3-4명 세 명 정도였잖아요. 세 명이었죠. 네. 세 명이 이제 밑에 4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되겠다 네. 했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았던 게 고이즈미 신지로. 네. 고이즈미 신지로가 40대 중반인데 네. 뭐 잘생기고 자기 아버지도 총리했고 고이즈미 총리 모든 걸 아들. 다 갖춘 뭐 이 사람은 총리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언제 하느냐 그렇게 바라봤는데 네. 이번이다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초기에는요 대형 그 언론에서 고이즈미 내각 명단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할 정도였어요. 이 이시바는 사람이 거의 무시했었어요. 이시바는 뭐 아예 언급도 안 됐죠. 그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될 거다 하고 이제 그렇게 봤는데 네. 연설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토론에서 근데 말을 좀 잘 못한다는 소문은 익히 있었잖아요. 이상한 토론을 소리도 거의 많이 하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교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전직하. 네. 그래서 이 사람 아웃. 아웃. 네. 바로 아웃돼 버리고요. 그럼 두 사람 남았잖아요. 네. 다카이치 사네하고 이제 이시바 시게루 두 사람 남았는데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나 독특해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베, 여성 아베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아베보다 더 우익적이라고 보면 돼요. 참배 매번 가고. 네, 야스쿠니 참배를 뭐 반드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지난번에 아베도 그랬다가 한 번 딱 하고 나서 미국으로부터 막 예끼놈 소리 듣고 바로 깨갱하고 이제 안 갔잖아요. 한미일 동맹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한국이 너무 싫어하잖아. 적당히 해. 당연히, 그럼요. 한국도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하고.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는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은 한일 관계 망가지고 일중 관계 망가지고 가장 중요한 미일 관계도 이거 완전히 파탄난다. 일본의 완전 극우는 네. 미국도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특히 야수군이 진짜 가는 거예요. 지금 특히 민주당이 싫어요. 네. 민주당은 네. 지난번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네. 아베가 야수군 인자 참배를 했거든요. 그때 너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외교적인 은사가 실망이라는 소리지. 네. 이거죠. 실제로는 이거죠. XX죠. 외교적인 언사는 좀 더 온순하게 네, 하니까. 온순하게 했는데도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몇 번이고 가지 마라 했거든요. 미국의 부통령이. 네. 그랬는데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XX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못 갔죠. 이시바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의 자력으로 됐다기보다는 그렇죠. 나름 좀 속어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다가 된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가? 네. 그렇죠. 방금 이제 얘기했듯이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미 아직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저런 이제 애송이한테 맡길 수 없다. 뭘 토론도 제대로 못 하고 자기 주장도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뭔가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연륜도 없고 그다음에 토론 같은 걸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전문가들이 지금 총리가 되려면 최소한 한 5년 10년은 토론 막 거기에다 막 굴려야 되겠다 저 사람을.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토론해가지고 초등학생 수준으로 토론하니까 네. 그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가 하고 만나가지고 뭐 토론 되겠어요? 발리죠. 완전히 발리는 거죠. 네. 한국에 만약에 뭐 나중에 다음에 우리 또 대통령 뭐 아주 잘하는 대통령 만나면 완전히 발리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예, 참았어요. 예. 네. 중국은 또 어때요? 중국이랑은 상대 안 되죠. 중국 상대 안 되죠. 거기는 그렇게 이제 가지고. 뭐 날라다닌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고이즈미는 내가 볼 때는 한 5년 내로는 총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하,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뽀롱이 다 나버렸어요. 완전. 그렇다면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는 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일본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예, 예. 저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쇼킹한 일이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네. 이시바 시게루가 인기가 있는 거는 여론은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 자민당의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아주 호되게. 호되게 그래서 비판하거든요. 별명 중에 하나가 쓴소리더라고요. 그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죠. 네. 한국 정치에 비교하면은 지금 누구랑 비슷해요? 유승민 유승민 의원. 전 의원하고 거의 대치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네. 전 의원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면 생각해보세요. 저 국민의 윤석열을 밀어내고 네. 딱 그런 형상인 거죠. 지금 될 수 있겠냐고. 나름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비판받고 약간 이렇게 억압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똑같은 이시바도 위치, 이시바가 딱 그런 위치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아주 할 소리 다 하고 쓴소리 다 하고 어허. 아베 7년 8개월 동안에 쓴소리 뭐 그냥 막 했으니까요. 그래서 또 아베 노믹스라든지 아베 여러 정책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된 게 네. 자민당 내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안 됐죠. 네. 뭐 워낙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방금 어떤 이제 이유 때문에 아까 외교 문제 때문에 네. 그랬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야당 당수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야당 당수 지금 제일 큰 야당 당수 지난번에 민주당 정권 때에 총리했던 노다 노다. 네. 이 사람이 당수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당수 토론회 하면 토론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이번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총리원 선거. 그러면 중량감이. 이제 중량감에서 그렇고 이제 뭐냐니까 논조가 이 사람은 완전히 우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 우익들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데 중도 보수 거기도 중도가 중도 네. 보수 쪽은 이 노다 쪽도 완전 보수거든요. 네. 민주당이면서도 어허. 아주 독특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민주당 색깔이 진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 노다 지금 야당 대표가 아버지가 뭡니까 자위대 어허.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민주당이지만 자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은 네. 노다하고 이제 선거 전에 막 붙을 거 아니에요. 네. 붙으면은 보수 중도 보수 좀 진보 이쪽은 전부 노다 쪽으로 다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네. 완전히 이제 우익 쪽에 단단한 이제 자민당 지지층 거기 빼고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확실한데 네. 이게 약간 좀 확장성이 부족하다. 확장성이 영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외교 문제하고 요 선거 문제 네. 여기에서 이 사람 총리가 되면은 자민당 정권 넘겨줄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어부지리로 된 거예요. 그렇구나. 저희 사전 오기 끝에. 네. 근데 또 신기한 게 또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아까 유승민 의원이랑 비교해 주셔서 이해가 쏙 됐는데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부인 되시는 분도 또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또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것도 다르다. 그게 다른 게요. 그분이 개요 출신이에요. 네. 개요대. 개요대 네. CC죠. CC. 네. 또 좋네요. 네. 너무 예뻐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대시해가지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개요에서 그 정도 이쁘면은 머리 좋죠, 예쁘죠, 최고잖아요. 개요는 그 일본에서는 보수 쪽이 가까워요. 네.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사장들 기업하는 사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요 출신들이. 네. 뭐 개요 출신들이 자기 자녀들을 개요 쪽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보면은 뭐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에스컬레이터잖아요. 개요대는. 네. 그 유치원이 치열하잖아요. 유치원이.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 개요 출신의 나름대로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보낼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그 소위 일본말로 오조사마, 오조사마. 오조사마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 공주 같은 공주. 잘 좋은 집안에서 잘 아. 큰 이런 이제 여성들이 많이 가는 데라고 보면 되죠. 부인에 대해서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부인이 뭐 오히려 이시바 시게루보다도 더 인기가 좋아서 더 인기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인상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미모의 부인이라길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렇게 이렇게 무섭게 생기셨어요. 고약할 때 엄청나게 매섭게 무섭게 생겼어요. 퉁퉁해가지고 네. 눈매 보면은 뭐 사무라이 같아요 옛날.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젊을 때는 안 그랬겠죠. 이제 그 성장하면서 네. 계속 정치권에 있으면서 쓴소리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비난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쌈딱 얼굴이 된 거죠. 쌈딱 얼굴. 네네. 그렇군요. 네. 지금 뭔가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재반 사항을 이렇게 초반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일본은 또 정치랑 경제의 그 융합 정도가 뭐 저희도 상당하지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된 다음에 직접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막 만나고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래도 되나? 이런 싶은 되게 행동이나 언사가 많아서. 그러니까 일본은 삼권 분립이 정확하지가 않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명확하잖아요. 네. 국회하고 뭐 대법원하고 맞습니다. 행정부 명확한데 대통령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일본은 이제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이게 내각법제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행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역할은 대법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행정제도하고 비슷해요. 물론 그게 이제 자율적으로 계속 잘 활동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베 때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내각법제국도 무력화시켜 가지고 헌법에 있는 지금까지 집단자유권 행사 안 된다 했던 걸 그냥 해석 변경해 가지고 가능하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일본은행조차도 자회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헌법적인 독립기관인데. 아베 때는 완전히 그 행정부의 자회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회사로 만들었다는 게 은유적인 건가요? 자회사처럼 자기가 부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뭐 법 인격이나 이런 거를 좀 실제로 법률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바꾼 거 아니고 실제로 운영을 완전히 그렇게 해버린 거죠. 말도 그렇게 하고 입김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해가지고 가했다. 이제 일본은행 총재를 자기 말 잘 듣는 현재 우에다 총재 그 앞에 구로다. 구로다를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5년, 10년을 그냥 앉혀가지고. 10년이나 했나요? 네, 구로다가 앞에 10년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에 이제 아베노믹스를 완전히 서포트한 거죠. 그렇죠. 돈을 풀고 금리를 절대 올리지 않고. 돈을 마구 푸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총리 출범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그런데 금리 이슈가 저희 이제 뭔가 한국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베노믹스에 반대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아베노믹스와 반대로 좀 금리를 올리고 좀 긴축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였고 그래서 엔화도 약간 올라갔는데 일본은행 총재를 딱 만나고 오더니만 금리 인상 그렇게 급하게 할 환경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변심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게요. 이런 겁니다. 일본 자민당이 지금까지 일당에 계속 집권해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중간에 잠깐 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민당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민주주의 국가라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뭘 말하냐니까 총리가 바뀐다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쓴소리를 했지만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바뀔 수 없는 게 그 구성원들이 다 그대로 다 있는데요. 그리고 내각제에서 총리가 한국의 대통령제 같이 마구 밀어붙이는 게 안 돼요. 대통령제는 5년 딱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지지도가 10%에도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만약에 20%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바뀌는 경우들 많아요. 바로 끌어내려 버려요. 기시다의 경우가 그랬죠. 기시다 앞에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 전에 자민당에서 1년마다 바뀌어요. 1년마다 한 4명인가 5명 가까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뭘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소신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데가 이제 일본 자민당 총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 시게루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요. 뭐 아직도 뭐가 된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 1일에 취임했으니까 네.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이제부터 뭔가 하여튼 하려고 하겠지. 물론 이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 특히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물가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엔저도 되고 그다음에 뭐 주식을 막 일본은행이 사들이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그 운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가 국채를 마구 찍어내 가지고 빚더미를 막 급하게 이렇게 막 팽창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되게 비판적이었던 거죠. 이건 누가 가장 비판적이냐면 경제산업성에서 제일 오히려 비판적인 행정부가 제일 왜냐하면 우리 이 기재부나 같은 그 성에서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그 재정이 완전히 막 그 너무나 그쵸. 빚이 많으니까 비뒤에서 서 있다. 비뒤에 서 있으니까 이거 미래 생각하면 참 암담한 거죠. 이게 전 빚이 전부 미래 세대한테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이었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되기 전에 네. 그 오전에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여성 그 여자 아베가 이분이 이제 1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까지 1위 하니까 이 사람은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이어간다 한 거 아니에요. 아베 정책을. 그러니까 엔저로 올라가고 엔저로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이랬던 거예요. 이제 다카이치 사나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될 거다고 1차 때 1위를 하니까 네. 시장이 이제 어떻게 봤냐니까 이 사람이 총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계속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엔저로 간 거죠. 슬금슬금. 엔저로 갔다가 엔저로 가게 되면 주식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오후에 3시쯤에 결선 투표에서 결선 투표에서 딱 바뀌는 순간 폭락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이른바 이시바 쇼크라는 게 와서 이시바 쇼크라는 게. 주가가 저 아저씨가 됐으니까 이제 주식시장 안 돼 그러면서 주가가 확 이제 내려왔다가 금리 올릴 거니까 금리 올라가는 순간 이제 주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그래가지고 폭락을 했는데 이걸 이시바 쇼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카이치 쇼크라고 얘기해야 된다. 왜? 다카이치 때문에 올라가다가 다카이치가 안 됐으니까 떨어졌다. 그런 건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올라간 게 이 다카이치 효과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니까 다카이치가 총리가 안 됐으니까 떨어졌다. 그래서 이건 이시바하고 관계없다. 다카이치 쇼크다. 이시바 옹호. 뭐 그런 얘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확 떨어지니까 이제 이시바 쇼크다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하니까 이시바를 공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유들로. 네, 이유들로. 지금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유튜브에 이시바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그런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판. 네, 일본판 벌써부터? 네. 그렇습니까? 단기 끝난다.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한테 준비를 하라. 다음 총리. 그 얘기예요. 그런 환경이군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까 제가 여쭈었듯이 아베노믹스와 반대되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신을 뚝심 있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바로 그래서 바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 만나서 우리 금리 그렇게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선 또 3일에 바로 또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바로 올랐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지금 뭐 금리 올릴 상황이 아니다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못 올리겠네 한동안. 그러니까 바로 엔저로 막 그냥 바로 지금 146엔 후반대까지 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시바 시게루가 그동안 쓴소리를 했던 이유도 빚더미 위에서 그렇게 돈 풀기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 주식시장은 살릴 수 있겠지만 이게 실질 임금과는 큰 영향도 없고 진짜 일본이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물가는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저물가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저임금 이거 어쩔 거냐.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서는 금리를 좀 올리고 또 임금도 좀 올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 유튜브에서 많은 얘기를 해온 게 그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거예요. 자, 지금
아베노믹스를 비판해 왔잖아요. 네. 이시바 시게루가 계속 왜 엔저로 계속 가고 부채가 쌓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차원 금리 완화 멈추고 네. 정상적으로 금리 정책 펴고 그러려면 금리가 최소한 1%좀 늦게 올라가야 이게 네.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야 된다. 아,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지난 7월에도 조금이나마 올린 거잖아요. 올렸죠. 네. 그때는 이제 그때 모태기 간사장하고 고노다로 그 디지털상 이 두 사람이 이번에 총리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가장 내가 볼 때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고노다로도 인기가 많았고 지난번에 2등까지 갔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될 줄 알았는데 뭐 완전히 그 디지털상 맞고 나서 인기가 막 팍 그러니까.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안 되지.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네. 이 저금리 이거 문제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엔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일본에는 지금 두 가지 트렌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계속 2차원 금융 완화를 지속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엔저 가는 거 지금 160엔 이것도 사실은 엔다카다. 엔고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한 188엔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산업계에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1달러당 188엔 정도가 이게 정상이다. 그래야 제품 경쟁력이 생기니까 가격 경쟁이 그렇죠. 생기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게 이제 엔고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두 총리 후보가 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니까 서민들이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엔저에 대해서 엔저가 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비싸져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는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임금은 안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가 20 몇 개월, 27개월 막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이러니까 이제 삶이 팍팍해졌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막판에 인기가 없었던 것도 물가 때문이라는 그렇죠. 평가가 많던데. 그렇죠. 네. 물가는 올라갔는데 임금은 못 따라가주니까 실질 임금이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과거에는 임금을 안 올려줘도 물가가 오히려 조금 저물가니까. 저물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막 물가가 막 팍팍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임금이 그게 못 따라가주니까 불만이 막 쌓이는 거죠. 소고기 못 사 먹는다고 막 신문에 기사 나고 그러던데요. 주스도 못 사 먹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그 주스도 못 사 먹죠. 주스도 못 사 먹는다고 내가 어디 유튜브에서 얘기했더니 댓글에 뻥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 일본이 주스를 못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 일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언론에도 계속 기사 나오고. 그 정도로 실질 임금 대비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전반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가난해지는다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니까 기업만 배부르고. 배부르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엔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자 이시바 시게루가 이번에 그래서 그게 비판적이었다 칩시다. 내내 비판적이었는데. 내내 비판적이었는데 그럼 이시바 시게루 지금까지 생각했던 비판적이었던 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린다. 올리자.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20%. 바로 엔고로 가면서 주식이 팍 떨어졌잖아요. 네. 어떻게 올린 주식인데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일본 경기가 또 나쁜가 보다. 전 세계에 그런 인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시그널이 나쁘다. 시그널이 나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변경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비판해왔던 헌신창 같이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이시바한테 얘기하는 게 뭐야? 하루아침에 저렇게 말을 바꿀 거 사실상 하루 만에 바뀐 하루 만에 거예요. 바뀐, 진짜로. 진짜 하루 만에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저기 해산하는 것도 자기는 저렇게 해산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비판해왔던 걸 본인이 또 그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중의원 말해서 해산. 그동안 비판한 게 뭐냐? 그러고 보니까 거기까지 들으니까 그 이시바 시게루의 인기의 자산이었던 미스터 쓴소리적인 어떤 자산, 정치적 자산도 총리 일을 하면서 조금 갉아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경제뿐 아니라 그렇네요. 그러면 인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쇼크를 좀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밖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거든요. 엔저 저 상태로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뭐랄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21년 말부터 시작된 건데 언제까지 저럴 거야. 그러면은 금리는 언젠가는 올려야 될 텐데 그 시점은 언제 도래할 것인가.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본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좀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입니다. 안 좋네요. 얘기하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죠. 그런데요.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네요. 정치가 예를 들어서 네.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는 네. 일본 은행에 대해서 중앙은행. 그렇죠. 우리를 지금 중앙 일본 네. 은행에 대해서 간섭 안 하겠다. 아베처럼 그렇게 간섭 안 하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해놨네 이시바 네. 시게루가. 네. 그렇게 할 거라고 보긴 보는데 네. 근데 어제 한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만나가 지금 금리 올릴 상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취임하고 다음 날 바로. 그러니까. 네. 뭐 아베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서 총리가 된 사람이 과연 이렇게 자기가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이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런 환경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까지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크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데 뭐 미국 같은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것도 그러면 우리가 막 다들 공포에 지금 네. 사로잡혀 있거든요. 예. 막 4조 달러 넘는 돈들이 다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늘 하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러면 일본 금리가 당장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도 우리가 잠시 좀 예. 접어도 그다지 되는. 그렇게 크게 공포심 가질 거는 아니다. 어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의 금리하고 미국의 금리 차 때문에 엔저로 갔다. 네. 이게 대체적인 주장이잖아요. 네. 물론 뭐 저는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요번에 미국이 0.5를 내렸잖아요. 네. 그럼 5.5에서 5까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이제 0.0에서 0.1까지 있다가 0.25까지 올렸다. 네. 아직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네. 4 이상이잖아요. 어디서 4.5 그렇게 이상이잖아요. 차이가 나요? 4.5 이상이면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왜 안 하겠어요? 여전히 하죠. 네, 하죠. 엔을 빌려다가 팔아 달러 사가지고 맡겨놓으면 4%는 먹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 자산들이 해외 갔던 게 다시 돌아와서 일본에 투자하려고 해도 일본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직까지 그렇게 발견돼.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그 통계를 보니까 2000년을 100으로 두고 2000년을 100으로 두고 2000년을 100으로 두고 2022년까지 22년 동안 네. 투자한 게 118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18? 네. 아. 거의 안 했다고 그거 보는 안 거죠.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해외 투자는요. 쭉쭉쭉. 580 해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어떤 현상이냐니까 돈이 생기면 전부 해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일본 자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는 돈을 맡겨놔도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1%, 1.25%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0.15, 0.15.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투자를 하면 거기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돈이 일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리가 없죠. 들어올 리 없죠. 은행에 맡겨놔도 이자 없고 가치가 깎이는데 투자를 해도 이게 뭐 일본 국내 시장이 자꾸 축소되는 느낌이 있지 확장되는 느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일본으로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에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내수가 더 안 좋아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까지 몇 분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막 30년 동안 일본이 침체됐다라는 평가 대비 최근에 좀 나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GDP가 조금 좀 나아졌다. 성장률이 조금 네. 나아졌다. 그리고 주가 괜찮다. 이런 것이 근거였는데 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그게 보시는 이제 건가요?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네.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게 뭐냐니까 이게 금리가 낮은 데다가 이제 엔저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엔저가 이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네.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게 생겼냐?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엔저가 되니까 이 주식이 가격이 싸진 것도 있고 또 해외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 해외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냐니까 대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일본 대기업. 네, 대기업. 네. 대기업은 왜냐 수출 해외에서 돈 버니까 그렇죠. 1달러에 돈을 벌었다 치면은 그 전에는 그걸 국내에 들어오면은 100엔, 110엔 요거였는데 지금은 1달러 가지고 들어오면 160엔, 뭐 그러니까. 140엔, 150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 돈이 커지잖아요. 네. 그 일본에 들어오면 계산은 다 엔화로 하기 때문에 네. 대기업은 돈을 왕창 버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일본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더 그렇죠. 별로 안 좋으니까 내수만 하는 데는 내수만 이제 하는데 안 별로 좋겠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위에서 이제 대기업이 돈을 벌면은 낙수 효과에 의해 가지고 밑으로 물이 떨어져서 밑에도 다 이제 네. 잔이 찬다. 네. 다 같이 잘 산다. 다 같이 잘 산다. 네. 그게 아베노믹스의 하나의 구상이었는데 네. 실제로는 어떠냐? 위에 이 잔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가마솥이 돼가지고 저수지 같이 돼가지고 여기 떨어진 물은 밑으로 안 새 나오도록 이걸 키워버린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밑으로 거의 낙수를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낙수 효과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정치권에서는 계속 그거를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네. 이제 뭐 그냥 이제 도시 전설 같아요. 낙수 효과는. 논리를 위한 하나의 그 구실인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아하, 알겠습니다. 이시바노믹스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를 여쭈는 게 오늘의 목표였는데 네.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좀 그렇죠.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서 누가 오더라도 네. 별 뾰족한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일본의 아주 강고한 정치적인 조건들 네. 같은 게 있다. 이미 지금 현재 정치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조건이 아베가 한 8년 넘게 총리를 하면서 여기다가 돌을 하나 던져 놓은 거예요. 암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걸 지금 누가 와도 이거 손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거를 돌파하기에 이시바 시게루의 정치적 자원이나 경제적 자원이 많지도 않은 상황. 많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그럼 일부를 정리해 보고요. 네. 우리 다음 2부에서는 그렇다면 그래도 이시바 시게루가 현재 직면한 이 일본의 경제적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다면 그것의 효과는 얼마나 될지를 네, 좀 따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